네, 이어서 두 번째 시간 우리 제4장 행정위임에 대해서 나옵니다. 위임이라고 하는 건요, 자기의 권한을 나누어 주는 겁니다.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요, 제가 만약에 A에게 나의 권한을 위임해 줬잖아요. 그에게 결정권을 주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권한을 그에게 위임한 거죠. 이때 그것을 위임한 저에게는 권한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어떠한 상품인 것처럼 내가 너한테 이거 줬어. 그러면 주는 순간 나에게는 없어지잖아요. 그런데 이 위임이란 개념에 있어서는 제가 그 권한을 준다 하더라도 여전히 저에게 권한은 있습니다. 다만 그가 어떠한 결정을 내리는지 보는 것이고 관찰 후 그것을 지도한다거나 또는 추후에 바꿀 수는 있겠죠. 즉, 이 위임의 개념을 잘못 이해하면 이렇습니다. 아니, 담임 목사님이 교육부에 대한 권한을 저한테 위임했다고 해놓고선 만약 교역자가 목사님은 나한테 교육부서의 일들을 위임했다고 하면서 왜 이렇게 간섭이 심한지 모르겠다. 간섭이라는 단어도 틀렸지만 제가 그렇게 하지도 않겠지만 그분은 기본적인 위임의 내용을 모르는 겁니다. 아무리 제가 권한을 위임했다 손 칠지라도 수련회를 갈 때 교육자에게 전서의 목사님, 수련회에서 벌어진 모든 일은 당신의 책임입니다 라고 제가 구두로 아무리 하고 그러므로 거기 갈 때 뭘 하든지 그곳에 가서 뭐 하든지 마음대로 하십시오 라고 한다 그래서 그곳에서 발생하는 일에 있어서 책임이 제게 없느냐? 아니요. 책임은 무조건 접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임을 하고 나서도 끊임없는 관찰과 거기에 대한 분석은 책임자가 할 수밖에 없습니다. 보통 사장님들이 부서장들에게 업무를 맡깁니다. 저희 교회 이제 장로님도 뭐 집사님도 사업하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지만 이영수 장로님이 회사 내에서 여러 부서를 두고 거기에 따른 직급에 따라서 부장이나 사람들을 세웠어요. 과연 장로님이 그 일들을 알까요? 모를까요? 안다는 겁니다. 모르면 위임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다라고 하는 전제 가운데 일의 효율성을 위해서 분배한 것이죠. 그런데 효율성을 위해서 분배했는데 배가 산으로 갈 것 같아요. 그러면 위임했던 자가 그 위임에 대한 권한을 다시 가져와야 됩니다. 가져와서 한 방향으로 나아가게 만들어 놓고 다시금 위임을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위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위임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일의 효율성과 기획을 실행함에 있어서 도움이 되기 때문에 실행하는 것이지 그것 때문에 전체적인 계획과 교회가 회사가 전혀 다른 엉뚱한 방향으로 나아가는데도 불구하고 난 위임했으니까 난 몰라 라고 말한다면 이것이야말로 책임에 대한 방기예요. 아무것도 안 한 거니까. 그러면 그 책임 누가 집니까? 위임한 사람이 지게 돼 있어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서 위임이란 단어를 잘 이해하셔야 질서가 잡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1번 레어드가 분석한 결과에서 훌륭하고 우수한 지도자는요, 제일 상위가 위임을 최대한 활용하는 자, 이렇게 말하면 되겠습니다. 교재에는 73% 훌륭하고 우수한 지도자 이렇게 나오는데 그 사람들의 특징을 보니까 위임을 최대한으로 활용하고 있더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겠죠. 두 번째, 위임은 조직의 크기에 상관이 있습니까? 상관이 없죠. 작더라도 위임을 하죠. 가장 작은 단위가 뭡니까? 가정이라고 하는 단위 내에서
위임이 존재합니다. 아버지가 엄마에게, 엄마가 아버지에게, 또는 엄마 아빠가 어디를 나간다 했을 때는 첫째한테 위임을 하기도 하는 거죠. 위임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아서 그렇지 그 가운데서도 그러한 일들은 벌어집니다. 학교에서 선생님이 자리를 비울 때 누구한테 권한을 위임합니까? 반장. 그래서 옛날에 학교 칠판에 보면 떠드나이 이름 적혀 있죠? 그거 누가 적어요? 반장 또는 부반장. 왜? 그것이 선생님에게 야 교실 공부하고 자율학습 잘하고 조용히 있어 라고 말했는데, 선생님이 그렇게 말한 것을 지키지 않았을 때, 야 조용히 해 라고 말했는데 선생님의 권한을 인정하지 않았을 때 얘 혼자 처리할 수 없으니까 칠판에다 적어두는 겁니다. 누구 보라고? 떠든 사람 보는 게 아니라 선생님이 와서 그걸 보라고. 선생님이 내게 주신 위임을 저 친구들은 듣지 않았어요. 인정하지 않았어요. 이런 겁니다. 이것이 가정에서, 학교에서, 사회로, 직장으로 점점점 확대되어 나가다 보면 그 위임의 폭이 굉장히 넓겠지요. 그러한 측면에서 요즘 뭐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대통령 등등의 이야기 있어서 최소한도로 위임이란 개념을 알게 되면 그렇게 싸울 만한 일은 분명히 아닙니다. 잘 생각하셔서 여러분들이 지혜롭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다 그렇게 하실 거라 생각을 하고, 3번 위임의 두 가지 목적. 첫 번째는 리더십 숙달을 위한 교육입니다. 두 번째는 행정각에 더욱 중요한 활동을 위한 시간의 재량을 부여하는 것. 즉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위임함으로 인하여 그 사람이 그것을 해보는 거죠. 직접 해보는 겁니다. 그래야 실력이 늘기 때문에. 어떤 계획을 짜요? 목사가 그것을 짜지 못해서가 아니라, 뭐 저처럼 개척교회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완전히 이제 행정을 배운 저로서는, 큰 데까지 가서 배우고 하는 저로서는 사실 못할 게 뭐가 있겠어요. 기획안을 쓴다거나 어떤 것을 진행함에 있어서. 그러나 신입 전도사님들이나 그러한 경험들이 없는 강도사 목사님들은 실질적으로 하나하나를 다 배워야 돼요. 그런데 이것을 갖다 담임 목사님이 다 틀어지고 아무것도 안 주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그들은 배울 게 없는 거예요. 또는 알아서 각자 도생해라, 이러한 경우도 보았는데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위임이라고 하는 것은 그의 리더십 함량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 결정을 해본 사람만이 그 리더십이 확장될 수 있습니다.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은요, 절대 그 리더십을 배울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내에서 어떤 부장, 부감 또는 위원장 이런 걸 해보는 것 자체가 별것 아닌 것 같지만 한 번 더 고민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뭐 저희 교회에 성례를 위하여서 예전을 책임지는 우리 부서가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성찬식 때에 빵을 어떻게 할 것이며 포도주를 어떻게 할 것이며 이것을 최소한도로 준비하고 고민을 누가 해야 돼요? 담당자가 해야죠. 그냥 그것을 갖다 목사가 이거 하시고 저걸로 하세요 라고 말함으로 되는 게 아니라, 실무만 담당하는 게 아니라 책임자는 반드시 그 고민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위만 올려다보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자그마한 위임에 따른 결정들이 진행될 때 비로소 리더십이 숙달되게 된다. 그리고 두 번째, 위임을 하지 않게 되면 목사를 포함한 지도자들은요, 항상 그 일에 매여 있게 됩니다. 동시다발적으로 터지게 되니까. 목회라고 하는 것들이 단지 설교만 한다 이게 아니라 동시다발적으로 벌어지는 많은 일들에 대해서 행정 처리를 어떻게 하고 기획들에 있어서 무엇을 짚어줘야 되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정세 판단들 등등 여러 가지가 이루어져야 되는데요. 교회가 소규모를 벗어나면서부터 만약에 모든 것에 신경을 써야 된다 그러면 그것을 처리하느라 여력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권한을 위임하는 겁니다. 그 권한 위임함으로 인하여서 나에게 주어지는 건 시간적 여유가 좀 발생하겠죠. 그러나 그 시간적 여유를 어떻게 쓴다? 내가
그 다음 더 중요한 일들, 활동들을 할 수 있는 시간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더라는 겁니다. 이런 여력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러한 측면에서 현재나 이후에도 마찬가지겠지만 1년에 뭐 2번에 3번 정도 제가 기도원을 갖다가 시간을 가지고 들어가는 것, 나중에 저희가 좀 더 규모가 있어지면 저는 아마 일주일 떠나 있고 뭐 이런 식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권한들을 위임해 놓고 떠나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그 다음 스텝을 준비하는 것이고, 내가 비었을 때의 일들이 어떻게 진행되느냐를 보면 그 조직의 건강함을 볼 수 있고, 또한 그 모든 것들에 대하여서 이후에는 지도라는 과정이 첨삭되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떠나 있게 되면 일 처리를 갖다가 제가 전화기를 꺼놔요. 그러면 일 처리를 누구한테 합니까? 제 아내에게 전화해서 허락받는 게 아니라 담당자들이 처리하는 겁니다. 그것들이 긴박해서 정말로 최종적인 결정, 교회 내에 장례가 벌어진다거나 그러면 또는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교회가 어떤 일이 팍 발생했다, 이럴 때는 해야죠, 제가. 그러나 그 외에 다른 운영에 있어서만큼은 나의 계획들이 오픈되어지게 되고 위임을 통하여서 각자 기계적으로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위임을 통하여서 실습하게 되고, 저는 그 다음 스텝을 준비하고 그것을 갖다가 브리핑하고 함께 나아가고, 이러한 선순환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한다. 이것이 위임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네 번째, 집행에 있어서 하부에 위임돼야 될 사항. 그러니까 아무거나 다 넘기면 안 됩니다. 제가 만약에 제 목회 계획을 짜면서 우리 송수현 전사님한테, 전사님 2021년도 복된교회 목회 계획 좀 짜오세요 해가지고 제가 그것을 받아가지고 당회에 제출한다거나 예결산위원회에 제출한다면 여러분들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시죠? 당연히 안 되죠. 왜? 그것은 그렇게 넘길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임이 가능한 것, 하부에 위임되는 것은 낮은 숙련도와 지식을 요구하는 의사결정과 임무는 하부에 위임되어야 한다. 별 차이 없는 거 있잖아요. 그냥 어떻게 하건 그냥 알아서 하시면 되는 겁니다. 방금 이제 추수감사주일 그 강단 장식을 했는데요. 제가 거기 가서 이거 얼마짜리 뭐가 어떤 거 하는 게 좋겠고 색깔은 뭘로 하면 좋겠고 이런 거 하면요, 맡으신 분들이 피곤할 수밖에 없어요. 이 여전도에 우리 박인매 집사님 회장으로 해서 다 같이 모여서 막 일을 하고 예쁘다 그러고 있는데, 제가 가서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교회 연동상 뭐는 꼭 있어야 되고 이것들은 빠져야 되고 이건 뭐 이렇게 많아요 등등 막 간섭을 해 놓으면요, 하신 분들이 좋아할 리가 없어요. 그것은 그분들의 안목을 믿고 위임한 이상 그분들이 그냥 해 놓으면 박수 쳐주고 같이 감사하면 되는 겁니다. 이것을 갖다가 위임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뭐 집사님이나 권사님들이나 내일 와서 예배를 받는데 아우 저거 왜 이렇게 빈약해 막 이런 한마디는 사실은 일한 사람의 힘을 빼는 것이지 그에게 위임한 것에 대해서 존중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내게 위임된 게 아니라 타인에게 위임된 것들에 대해서 존중하고 그의 노력과 수고에 박수 쳐줄 수 있는 조직이 훨씬 더 건강한 조직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5번, 행정가가 책임을 위임할 때 반드시 수반돼야 되는 게 뭐냐? 책임의 위임에는 반드시 권한의 위임도 수반돼야 하는데, 이는 피위임자에게 기획을 위한 책임의 위임과 계획 집행을 위한 권한을 동시에 위임함을 뜻한다. 말이 그냥 어려운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는 제가 위임을 했다 그랬을 때는 위임받은 그 사람의 입장에서 기획을 함에 있어서 재정을 어떻게 쓸 건지, 또 종목을 어떻게 할 것인지, 또 그 계획을 진행함에 있어서 누구누구를 부를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한 권한을 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 권한을 주지 않게 되면 진짜 일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권한이 없는 위임은 있을 수 없다. 6번, 사도행전 6장 1절에 4절에서 제자들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한 일이 뭡니까? 그게 답이 좀 이상해요.
그들이 그 6장 1절에서 4절에서 깨달은 원리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일은 다른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기 부서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선교부가 있고 교육부가 있고 뭐 봉사부가 있잖아요. 어디가 제일 중요합니까? 생각하기 나름이겠죠. 그런데 예배부가 말합니다. 예배부가 교회 예배가 핵심인데 교육부보다 우리가 더 중요하지 라고 해서 모든 계획에 있어서 내가 하는 일이 더 중요해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사실입니까? 아닐 수 있죠. 예루살렘 교회가 구제를 함에 있어서 헬라 파이브리인 그 이들에 대한 구제, 히브리파, 헬라파 나눠지고 교회 안에서 누구를 구제했더니 누구 좋아하는 사람만 누구를 알만 했다, 이런 논쟁이 막 벌어져요. 교회인데 왜 그런지 아세요? 이게요, 내가 하는 일이 더 중요하다고만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이 깨닫는 게 뭡니까? 이것도 중요한데 저것도 중요하구나. 구제도 중요한데 선교도 중요하고, 선교도 중요한데 치유도 중요하고, 뭐 등등 여러 가지 것들, 이것들이 이제 본문에 있는 것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7번, 잠정적 지도자에게 행정가의 일을 관찰하도록 위임하는 방법을 뭐라 하냐면 예시적 접근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예시적 접근. 그러니까 이 예시적 접근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행정 방법과 리더십의 형태에 대해서 시행과 실수의 반복을 통해서 그것에 의해서 배우는 게 아니라 세심한 관찰을 통해서 이것들을 배우게 하는 겁니다. 즉, 잠정적 지도자, 이렇게 봅시다. 전도사나 교육 목사예요. 그런데 담임 목사의 일을 관찰하라고 시킵니다. 왜 할까요? 그게 모델링을 삼으라는 겁니다. 즉, 뭐 100% 동의할 수는 없지만 소위 말하는 바 성공한, 저는 이 단어는 틀렸다고 봅니다. 성공한이 아니라 많은 교인의 숫자를 지닌 규모 있는 교회 같은 경우 부교육자들이 담임 목사의 움직임과 말하는 것과 일 처리 방식을 보면서 행정을 배웁니다. 그게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 그것이 성공했느냐, 이 질문은 번외의 질문이고 그렇게 논하면 안 되고요. 규모는 오늘의 본 사람이 합니다. 50명 이내의 규모를 돌리던 사람은 300명의 규모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300명의 규모 가운데 있던 사람은 1000명의 규모 앞에서 당황할 수밖에 없고요. 3000명을 거느려 본 사람들은, 움직여 본 사람은 500명을 움직이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즉, 그러한 측면에 있어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잠정적 지도자들은요, 행정가의 일을 갖다가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를 갖다가 예시로 바라보는 것이고, 자기가 가야 될 길에 있어서 먼저 간 선배님으로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저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이때 그 행정가, 지도자는 잠정적 지도자에게 어떻게 합니까? 또 같이 봅니다. 같이 지켜보면서 조용히 말을 해주는 겁니다. 이때는 이렇게 하는 게 좋고 저때는 저렇게 하는 게 좋고, 그러한 것들에 대하여 예시적 접근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8번에 행정가와 피위임자 사이의 모든 상황에 대한 최종적 책임은 당연히 행정가죠. 피위임자는요, 책임질 게 없습니다. 9번, 부하가 효과적으로 임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행정가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부하라는 용어는 직장에서나 상사와 뭐 이렇게 부하 직원 이렇게 얘기하겠죠. 교회에서는 이런 표현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때 그 조직표상 질서에 따라 하부 조직에서 효과적으로 임무를 하기 위해서 상부 조직에 있는 자는 뭐 해야 된다? 책임의 위임이 이루어져야 된다. 책임의 이임과 함께 그 가운데 맡겨놓은 것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행정가는
다음에 뭘 해야 됩니까? 그를 어떠한 방식으로 평가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수단을 마련해 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일을 한번 맡김으로 인하여서 그가 어떤 경험을 했는지, 그것들이 어떻게 저장되었는지, 이후에 어떻게 시너지를 발휘할 것인지를 체크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가끔은 통제 시스템을 발휘할 경우가 있습니다. 즉 모든 것에 대한 위임이 아니기 때문에, 제한적 위임이기 때문에 그 제한된 가운데서 자유를 누릴 수 있으나, 그것이 무한대였을 경우 교만하게 되고, 그것이 자칫 일을 무사히 마치고 나서 후폭풍으로 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통제 시스템을 발휘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정보 유통 체제를 가져야 된다. 이 말은 서로의 정보를 공유할 수 있어야 된다. 대부분의 경우는 그걸 통해서 담임 목사가 유익을 얻는다기보다는 담임 목사가 가지고 있었던 목회적 경험, 만약에 저 같은 경우도 만 22살 때 전도사가 됐어요. 그렇게 되면 근 30여 년 동안 교회 내에서 행사를 기획하고 진행하고, 또한 단체에서 노예 면례회에서 등등 진행했잖아요. 그러면 그 노하우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이것을 갖다가 1, 2년차 전도사님들이, 사역자들이 배워야겠죠. 도움이 된다면 배워야 됩니다. 그럴 때 그러한 것들에 있어서 스스로가 도움이 돼야 되는데, 책임이 이렇게 너무 과다한 게 아니라 뭡니까? 일을 진행함에 있어서 위임 받은 것에 대해서 오해가 발생하게 되고 모든 것이다라고 말했을 때는 사실은 정보 유통을 스스로 막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한 사람들은 기획안만 보더라도 이 행사가 어느 정도 준비가 됐고 어떤 결과를 갖고 오게 될지, 또 어떤 오류들이 발생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아주 비교적 정확하게 진단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안을 짜는 걸 보면, 기획안을 짜는 거 보면 모든 행사의 절반 이상은 이미 결정이 났다라고 표현됩니다. 그러므로 그것들이 점검되어지고 당회에 미리 제출되어져서 점검하고 실행되어지는 것은 어찌 보면 마땅히 해야 되는 일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10번 피위임자의 실수를 최소화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첫 번째, 비공식 의사소통 체제의 활용. 이건 뭐냐면요, 밥 먹을 때도 좀 물어보라는 거예요. 어떤 회의나 공식적인 절차를 통하여서만 들으려고 하지 말고, 급하면 찾아가서 물어봐서라도 비공식적으로라도 대화를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이 사람은 실수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 두 번째, 수시로 간단한 보고를 해라. 모든 것들을 갖다가 하루에 다 보고서를 통해서가 아니라 결정 난 것들에 대해서는 자질구레, 하부에서 계획된 것들에 대해서는 어떡할까요? 라고 묻는 게 아니라 이러이러한 것들은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냥 이야기하더라도 다 알아듣고 기억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듣고 그냥 있느냐? 아니죠. 경험에 비추어서 여러 가지 상, 이것들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어떻겠느냐 라고 역제안을 하게 되겠죠. 이러한 과정이 되는 것이 바로 비공식 의사소통이나 또는 간단한 보고, 다른 것들은 몰라도 숫자에 대해서 또는 구체적인 장소에 대해서는 구두로 우리 어디 가기로 했어요, 이번에 얼마 쓰기로 했어요, 이런 거는 말이 안 됩니다. 왜? 간단한 보고라고 하는 것은 약식, 보고, 양식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정식 기획안하고는 다르지만 최소한도 문건을 통해서 확인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이것들을 구별할 필요가 있다. 세 번째, 겸직을 통한 상호 연결. 즉 독불장군식으로 나에게 모든 것이 되는 것들이 아니라, 피위임자들은 서로의 권한을 살짝 붙게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예 떼어놓는 경우도 있지만 살짝 걸쳐 놓는 경우는 왜 그러냐면은 한 번쯤 더 안전선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냥 당연한 건 줄 알았는데 체크를 하다 보니 여긴 아니구나 라는 식으로 여러 가지 제안들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대표적으로 교육자가 교육부서를 담당할 때 그 권한에 있어서 교육자의 권한과
담당하고 있는 부장 또는 부감의 권한을 완전 분리가 아니라 묘하게 겹쳐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교회 학교는 교회의 전통을 따르지 그 교역자의 개인기에 따라 흘러가면 망합니다. 그래서 그 연결고리를 지혜롭게 할 수 있는 이가 부장의 역할이 되는 것이겠죠. 그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이것은 간섭이 아니라 가장 효과적이고 부교육자 때 꼭 기억해야 되는 게 있겠죠. 뭐? 언젠가 떠난다. 이것은 아이들에게 있어서, 배우는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겁납니다. 그것을 좋아하는 친구들은 없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전도사님이 평생 우리 교회에서 부목사 되고 담임 목사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모두 나의 펜으로 만들어 버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나를 따라 나간다는 일이 벌어지게 되겠죠. 실제로 교육부서를 담당하면서 제가 청년부건 학생부건 빠지지 않던 말이 있습니다. 저는 언젠가 여러분들을 떠납니다. 사실 전도사 때는 그런 말 없었어요. 죽어도 같이 있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교회를 알고 보니 그게 아니라 나는 언젠가 떠날 사람입니다. 당신은 이 교회의 기둥이 되어야 됩니다. 라고 전제를 하고 만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따라 나서는 것을 원치 않는다라고 선을 거놓습니다. 그 다음엔 나 다음 후임자로 누가 오더라도 지금 여기까지 왔으니 그 다음 어디서부터 땡기면 되는지, 또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달려오고 있었는지, 우리 교회 전체에 있어서 우리 부서가 점하고 있는 영향력은 몇 프로 정도 되는지, 이러한 것들을 연결해 주는 것, 이게 인수인계예요. 인수인계는 주소 또는 그들의 성향 이거를 인계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어디까지 어떠한 방법으로 달려왔다. 그러므로 이제 당신이 출발할 때는 여기서부터고 교회 방향상 흐트러지지 않게 이렇게 돼야 되는 거다. 만약 그게 인수인계가 안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교육자들이 2년, 3년 주기로 바뀌는데 올 때마다 새롭게 시작해요. 올 때마다 새롭게 시작하니까는 이런 말들이 나오죠. 제자 훈련 한 4, 5번 한 사람들이 있어요. 왜? 할 때마다 하는데 50목사님마다 제자 훈련을 해야 된대. 그러면서 다시 가르치는 거예요. 어디까지 했느냐 묻고 그 다음부터가 아니라 다시 처음부터 모든 것들을 이렇게 진행을 해나가다 보니 교육부서는 다람쥐 쳇바퀴 돌듯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 과정을 여러분들이 잘 아신다면 도움이 될 것이고, 네 번째로 절차 핸드북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보통 수련회 가이드북 만들어 보셨을 텐데 수련회 가이드북 보게 되면은 보통 한 3페이지나 4번째 페이지에 뭐가 나오냐면 수련회 행동 수칙, 뭐 잠잘 때는 이동하지 않는다, 급하게 이동해야 될 때는 누구누구에게 알린다, 화장실 갈 때는 이렇게 하고 예배 전 몇 분까지 모이게 되면 식사 후에는 어떻게 등등 쭉 한 10가지 정도를 뭐 수련회 10계명 이런 식으로 적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일일이 허가받지 않고 기본적인 룰은 이것입니다. 이것은 정해진 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도력이 그에게 적용 안 하는 겁니다. 즉 이렇듯 실수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핸드북상에 이것이 수련회건 또는 교육부서가 됐건 어느 부서가 됐건 이런 일은 이렇게 저렇게 한다, 이때는 이러한다 라고 하는 것이 문건으로 매뉴얼화 되어 있다면 더 이상 어떤 다른 실수를 할 필요는 없겠죠. 바로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11번 위원회의 단점들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방법이 뭐냐? 답이 좀 황당하더라고요. 회장을 선출한다. 위원회가 부여한 권한과 능력 정도에 따라 위원회가 더욱 효과적으로 운영된다. 뭐를 통해서? 결국 위원회들의 여러 가지 단점들이 여기 여러분들이 가진 교재 위원회 단점에서 58, 59쪽에 쭉 나오게 되는데요. 이러한 여러 가지의 단점들을 갖다가 효과적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회장이 필요하다. 누구든지 그 장이 그 권한을 가짐으로 인하여서 결정하게 됩니다. 이때 회장은 목사가 하지 않습니다. 가급적이면 평신도들이 하게 되고, 또는 보통의 교회에 당회가 조직되어 있으면 장로님들이 그 일들을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장의 자리를 너무 좋아하지 마십시오. 장은요, 원활하게 하는 것과 행사에 책임을 지는 겁니다. 책임이 없는 장은 사실은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12번 교회 내에서 위원회 제도가 점점 중요하게 적용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교재는 이렇습니다. 이것이 민주적 생활 방식의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다. 뭐 이렇게 쓰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서 그냥 답을 따르게 적었습니다. 왜냐하면 위원회 제도가 중요해지는 것이 그것이 민주적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건 말이 안 됩니다. 결국 교회 내에서 위원회가 필요한 시점은요, 교인의 숫자 120에서 150명 선입니다. 그 전까지는 위원회 필요 없습니다. 왜? 일할 일꾼이 없는데 감투만 씌워놔서 위원장이라고 하는 급은요, 교회의 핵심 그룹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장을 세운다 그래서 밑에 하부 기관이 없는 장은요, 힘이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의 조직을 위한 일꾼이 필요하다는 말이 나온 것이고, 그래서 모양 때문에 장을 만들어 봤자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부장이라는 개념과 위원장의 개념은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런데 작음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을 세우기를 원하는 경우도 종종 왕왕 있어요. 그런데 가급적이면 규모가 있지 않은 이상 위원장이라는 개념은 그렇게 잘 사용하지 않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그 위원장 제도가 요구되어지는 것은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전문적인 정책과 절차의 요구를 충족하고 창조적 운영 및 미래의 리더십 양성을 위하여서 위원회가 필요한 겁니다. 위원회 조직이 민주적이라서 쓰는 게 아닙니다. 민주적이라고 하는 건요, 모든 일에 투표해야죠. 그게 민주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위원회 조직이 민주적이다? 아니요. 어쩌면 민주적이라는 표현보다는 위원회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권력의 위임을 통하여서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서 위원회를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민주적 정책과는 약간 다를 수 있겠죠.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답을 적으실 때 교회 내에서 위원회 제도가 점점 더 중요하게 적용되는 이유가 민주적 생활 방식의 하나이기 때문이다 라고 적더라도 교재상으로는 틀리지 않을 겁니다. 단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것인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걸로 답을 적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수감사절 전날입니다. 내일 또 우리 감사하시면 좋겠고 많이 보시고,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교회 행정학 2번에 걸쳐서 강의를 추후에 진행하게 될 것이고요. 또 한 주간 동안 승리하시고 배우는 것들이 여러분들의 삶에 또는 교회 생활에 있어서 굉장한 또 영양가가 되어지고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